스스로를 괴롭히는 동안 그의 마음이 기억의 특정한 길을 따르다 종종 도달하게 되는 질문이 있었다. 수전을 되돌려주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자기 보호의 행동이었다. 그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데에도 그의 마음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그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까? 아니면 비겁한 행동이었을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 어쩌면 답은 둘 다다. 하지만 그녀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삶에 자국을 남겼는데 어떤 것은 좋은 쪽이었고 어떤 것은 나쁜 쪽이었다. 그녀는 그가 타인에게 더 관대하고 개방적이 되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의심하고 폐쇄적이 되게 했다. 그녀는 그에게 충동적인 태도의 장점을 가르쳤다. 동시에 그 위험도 가르쳤다. 따라서 그는 결국 신중한 관대함과 조심하는 충동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20여 년 동안 그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하면 충동적이면서 동시에 조심성이 많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또 타인에 대한 그의 관대함에도 베이컨 한 팩처럼 유효기간 날짜가 찍혔다. 그들이 그날 조은의 집을 나온 뒤 그녀가 한 말을 그는 늘 기억했다.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 특히 처음 사랑에 빠진 남자들이 그렇듯이 그 또한 삶을 그리고 사랑을 승자와 패자의 관점에서 보았다. 그는 분명히 승자였다. 조은은 과거에 그는 가정했다. 패자였다. 아니, 경기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보는 쪽이 맞았다. 그러나 수전은 그의 생각을 교정해 주었다. 수전은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이 대실패로 끝났다 해도, 흐지부지 되었다 해도, 아예 시작도 못했다 해도, 처음부터 모두 마음속에만 있었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단 하나의 이야기였다. 당시 그는 그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조은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삶이 전개되면서 신중함과 조심성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조은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가진 적이 있으며 어쩌면 다른 이야기는 이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이제 남녀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그것이 식어버린 뒤에도 오랫동안 집착하는 많은 경우 각각 이야기의 서로 다른 부분에 심지어 서로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지경에 이르도록 집착하는 것을 전보다 잘 이해했다. 나쁜 사랑은 여전히 좋은 사랑의 잔재 기억을 포함하고 있었다. 어딘가 깊은 곳, 그들 둘 다 더는 파헤치고 싶지 않은 곳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종종 다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궁금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 그는 차분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속을 털어놓곤 했다. 주로 그렇게 하는 쪽은 여자였지만 그것은 놀랄 일은 아니었다. 남자는 그 자신이 훌륭한 예이듯이 더 은밀한 동시에 말로 잘 표현하지 못했다. 기만당한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는 매번 다시 이야기가 될 때마다 조금씩 진정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는
에이즈버리의 한 뒷골목에 윈스턴 처칠, 파테 뉴스 카메라를 위해 루즈를 바르고 화장을 한 처칠의 등가물이라고 짐작했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그는 여전히 감동을 받았다. 실제로 그는 사랑에서 성공한 이야기보다 버려지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감동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고랑 거주자들, 땅속으로 더 깊이 굴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의 내적 자아에 관하여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반대편 극단에는 자신의 모든 인생, 자신의 단 하나의 이야기를 일련의 토로로든 아니면 단발성 사파로든 이야기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한심한 칵테일을 파는 해안지대의 바를 볼 수 있었고 밤의 따뜻한 바람을 느낄 수 있었고 양철 스피커에서 쿵쿵거리는 100비트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세상과 편안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니, 그건 너무 거창한 표현이었다. 그는 젊은이들이 명랑하게 술에 취하고 섹스, 로맨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너그러웠고 심지어 감상적이었고 그들의 희망을 보호하는 입장이었지만 미신적인 태도 때문에 목격하지 않는 쪽을 더 좋아하는 한 장면이 있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완전히 옳다는 느낌 때문에 삶을 내팽개치는 순간이었다. 예를 들어 웃음을 짓는 웨이터가 돔의 꼭대기에서 약혼 반지가 반짝이는 커다란 망고 셔벗을 가져오고 눈이 반짝이는 청혼자가 모래의 한쪽 무릎을 꿇고 그런 장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밤에 종종 일찌감치 자리를 뜨곤 했다. 그렇게 그는 바에 앉아 세 번째 잔을 반쯤 마시고 머릿속에서 그날 저녁 마지막이라고 정해놓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해변용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걸친 남자가 옆에 등받이 없는 의자에 올라 앉았다. 한 대 얻어 피울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그는 담뱃갑을 밀어준 다음 곁에 야자나무가 그려진 호텔 종이 성냥도 주었다. 흡연자들, 우리는 죽어가는 종족이죠, 안 그래요? 사내는 아마 40대였을 것이고 그와 비슷한 정도로 가볍게 취해 있었고 영국인이었고 온화했고 뻔뻔스럽지 않았다. 가끔 만나게 되는 그 가짜 친밀함. 둘 사이에 실제보다 공통점이 많을 게 틀림없다고 가정하는 태도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 조용히 앉아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고 아마도 거짓 잡담이 없는 것에 용기가 났는지 사내는 생각에 잠겨 평탄한 말투로 말했다. 그 여자는 내 어깨에 새처럼 가볍게 앉아있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시처럼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연병할, 눈부시다고요. 딱 남자에게 필요한 거라고요. 들러붙는 건 질색이었거든요. 사내는 말을 끊었다. 그럴 때면 폴은 늘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말을 부추겼다. 하지만 잘 되지는 않았나 보네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남자는 숨을 들이쉬더니 향기가 나는 공기에 대고 연기를 뿜었다. 첫째, 새들은 날아가 버린다. 안 그런가요? 그게 본성에 있는 거죠, 새로서. 안 그래요? 그리고 둘째, 그렇게 하기 전에 늘 어깨에 똥을 싸지른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담배를 눌러 끄고 고개를 꾸벅하더니 해변을 걸어 부드러운 조수 쪽으로 멀어져 갔다. 그가 그 변덕스럽고 감상적인 분위기에 한번 젖었을 때 그게 다가오는 것을 늘 막으려고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수전에 유명한 뒤집힌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 오랜 세월에 걸쳐 그는 빵 굽는 솜씨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과일을 너무 많이 넣었거나 베이킹 파우더를 너무 적게 넣었거나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거나 추측해 본 결과 그게 첫손에 꼽히는 이유들이었다. 반죽은 역시 주석 그릇 속에 담겨 있을 때부터 성질이 못되고 가망없어 보였다. 하지만 오븐 문을 열자 놀랍게도 정확한 높이로 부풀어 있었고 과일은 균등하게 분포된 것으로 보였고 냄새는 케이크 같았다. 그는 식게 두었다가 조금 잘라 먹어보았다. 훌륭했다. 그것을 먹어도 어떤 특정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았고 그는 그것에 감사했다. 또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잘못은 되풀이할 수 없다는 데에도 감사했다. 오직 자신의 잘못만 되풀이할 뿐. 그는 한 조각을 더 잘랐다가 갑자기 자신의 동기가 의심스러워져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는 멈블던 중계를 켰고 야구 모자를 쓴 키가 큰 남자 둘이 매 게임마다 서로 상대방이 건드리지 못하는 에이스를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케이크를 씹으며 만일 자신이 빌리지로 돌아가 테니스 클럽의 모습을 나타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한가한 공상을 했다. 가입 신청을 한다면, 뛰어보게 해달라고 한다면, 비록 고령이기는 하지만 나쁜 녀석이 돌아왔다. 빌리지의 존 맥켄로. 아니, 그것도 또 하나의 감상적 태도였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 틀림없었다. 또는 이게 더 가능성이 높은 일이었는데 그곳을 찾아갔을 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정하고 자그마한 주택 단지일 것이었다. 아니, 그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부모의 집 또는 맥클라우드의 집 또는 조은의 집이 지금도 그대로 서 있는지 아닌지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이 거리에서는 그 장소들이 그에게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을 터였다. 어쨌든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윈블던 두 주간이 끝날 무렵 아나운서들은 복식 경기를 더 보여주었다. 남자, 여자, 혼합. 당연히 그는 혼합에 가장 관심이 갔다. 가장 취약한 지점은 늘 정가운데야, 게이시폴.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선수들은 아주 몸이 좋고 발리가 아주 빠르고 견실하고 라켓의 스위트 스폿은 머리 크기만 했다. 또 다른 변화는 기사도의 결여였다. 분명히 이 수준에서는 그가 기억하는 바로는 예전에는 남자 선수들이 상대 남자를 상대할 때는 최대한 강하게 때렸지만 여자와 랠리를 할 때는 힘을 자제하고 각도나 깊이의 변화에 더 의존했다. 가령 슬라이스나 드롭샷을 집어넣는 식으로. 사실 그것은 기사도를 약간 넘어서는 것이었다.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누르며 공을 때려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두 말이 필요 없이 따분한 일이었다. 그는 테니스를 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사실 수십 년이 되었다. 미국에 살 때 잠깐 알고 지내던 친구를 통해 골프에 입문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역설적이고
놀라운 일로 느껴졌다. 하지만 고든 맥클라우드가 한때 쳤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게임에 편견을 갖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는 클럽과 공 사이의 완벽한 접촉의 기쁨, 생크의 창피함을 알게 되었고 티에서 그린까지의 전략적 복잡성을 음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페어웨이를 따라 겨냥을 할 때면 그의 머리에는 클럽을 뒤로 젖히는 동작, 엉덩이와 다리의 사용, 공을 친 뒤에도 팔을 계속 돌리는 동작의 중요성에 관한 코치의 조언으로 머리가 제대로 꽉 차 있음에도 이따금씩 마치 속삭임처럼 정지에 있는 공을 치는 것은 명백히 정정당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수전 맥클라우드의 달콤하고 웃음 섞인 의견이 들리곤 했다. 고든 맥클라우드, 그가 한때 죽이고 싶어 했던 남자. 조은은 빌리지 사람들이 대청을 처바르고 살던 시절 이후로 동네 살인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가 가장 혐오하는 종류의 영국인의 표본, 으스대고 가부장적이고 격식을 갖추어 꼼꼼하고 폭력적이고 통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맥클라우드가 어쩐 일인지 그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번 주말에는 귀염둥이를 몇 명이나 마련하는 거지? 용감하게 수저는 대답했다. 이번 주말에는 이언과 에릭뿐인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이지. 고든 맥클라우드의 말은 불같았다. 그는 수전과 마찬가지로 맥클라우드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으나 그 말은 그의 피부를 태웠다. 그리고 그의 평생 계속 메아리 치게 되는 말이 나온 그 다음 사건도 있었다. 드레싱 가운 차림의 그 사납고 땅딸막한 사내, 어둠 속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사내는 아래로 굽어보며 그를 을렀고 그는 공황에 사로잡혀 난간을 꽉 잡았다. 미스키, 미스키, 깃털이 화려한 내 친구. 당시 그는 얼굴이 붉어졌고 피부가 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그는 이 사람이 그냥 미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와 수전의 사적인 대화를 엿듣기까지 할 만큼 미쳤다는 것이었다. 아내의 침대 밑에 녹음기를 숨겨둔 게 아니라면 그 생각을 하자 그는 다시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것이 광기 상태의 일은 악의가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 파괴적인 반향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고든 맥클라우드는 아내의 애인이 내는 소리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 그냥 그 순간에 또 아마도 감추어진 동기 같은 것 없이 수전과 공유하고 있던 사적인 언어에 의존했던 것이다. 공유하고 있던 그 이상이었다. 창조한. 그리고 수전이 나중에 그와의 관계에 가지고 들어온 무심코 달링 하는 말이 나오고 내 사랑 하는 말이 나오고 안하듯이 키스해줘 하는 말이 나오고 머스키 하는 말이 나오고 깃털이 화려한 내 친구 하는 말이 나온다. 그냥 그게 그 순간 떠오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녀의 입장에서도 아무런 감추어진 동기 없이.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을 그렇게 현혹시켰던 수전의 독특한 어법이 과연 그녀 자신의 것이었는지 의문을 품었다. 어쩌면 오직 우리는 다 닳아버린 세대야 라는 말뿐이었는지도.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고든 맥클라우드가 자신과 그의 시대의 남자들이 다 달아버렸다고 믿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그는 정부가 마지못해 에이즈의 존재를 인정했던 시기에 공익 광고를 기억했다. 광고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그는 어렴풋이 기억했다. 한 여자가 대여섯 명의 남자와 함께 침대에 있는 사진, 또 한 남자가 대여섯 명의 여자와 함께 침대에 있는 사진. 모두 정어리들처럼 나란히 누워 있었다. 광고 문구는 어떤 새로운 사람과 침대에 들어갈 때 그것은 그 또는 그녀가 이전에 잠자리를 함께했던 모든 사람과 잠자리에 드는 것과 같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성적으로 옮겨지는 병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도 마찬가지였다. 말 또한 성적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 그렇게 보자면 행동도 마찬가지. 다만 묘하게도 다행스럽게도 행동은 결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을 뿐이었다. 그는 내가 손이나 팔이나 다리나 혀로 그렇게 하는 걸 보니 너는 X, Y, Z 하고도 그렇게 했을 게 틀림없어 하는 생각이 떠오른 적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나 이미지 때문에 괴로운 적이 없었고 그것에 감사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령 같은 전례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든 맥클라우드의 조롱이 처음으로 납득이 간 이후로 그는 아담 또는 이브가 또는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최초로 다른 애인과 바람을 피운 날 이후로 틀림없이 벌어져 왔을 일, 말로 벌어져 왔을 일을 의식하게 되었다. 가끔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한 번은 이런 발견을 어떤 여자친구에게 언급한 적이 있었다. 마치 당연하고 불가피한 일이고 그래서 흥미롭다는 듯이 가볍게, 거의 경박하게. 하루 이틀 뒤 침대에서 그녀는 놀리듯이 그를 깃털이 화려한 내 친구라고 불렀다. 안 돼! 그는 소리치며 즉시 매트리스의 자기 구역으로 물러났다. 너는 나를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녀는 그의 격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신도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늘 수전과 그 자신 사이에만 고유했던 표현을 보호하고 있었다. 다만 그 전에 그것은 갓 결혼한 미스터 고든 맥클라우드와 그의 희망에 가득 차고 어리둥절했던 아내 사이에만 고유했던 표현이기도 했다. 그래서 한동안, 그러니까 20년 이상 그는 자기도 모르게 연인들의 언어에 병적으로 민감했다.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어휘가 한정되어 있는 것, 따라서 같은 단어가 재활용된다 해도 밤에 지구 전역에서 수십억의 사람들이 중고의 표현으로 자신의 사랑의 유일무이함을 주장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가끔은 문제가 되었다. 그것은 여기에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전사가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었다.